여보, 오늘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니까 저녁 7시까지 와. 늦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뚝뚝했다. 전화를 끊기 전 사랑해나 조심해서 와 같은 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언어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결혼한 지 22년. 남편 정우진은 중견건설회사의 상무이사였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남자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에 가까웠다. 아이도 없는 우리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고 대화는 필요한 용건만 오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거울 앞에 선 나는 48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생기가 없었다. 한때는 문학을 전공하며 소설가를 꿈꿨던 나였는데 지금은 그저 정상무 부인으로만 불릴 뿐이었다. 저녁 6시 40분, 나는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은 저녁 햇살에 반짝이며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로비에 들어서자 곳곳에 꽃장식이 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사모님 오셨네요. 남편의 후배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우진 씨는 20층 회의실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심코 복도 끝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화원이었다.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왜 그러지?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묵묵히 일했다. 그의 뒷모습, 어깨의 각도, 손의 움직임. 모든 게 낯익었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사모님, 엘리베이터 왔는데요. 과장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가슴 속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20층 회의실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에는 임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남편은 상석에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 중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잠깐 눈을 마주쳤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다. 역시나. 나는 남편 옆 빈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대화에 끼지 못했다. 아니, 끼고 싶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본 그 미화원으로 가득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식사가 끝난 후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행사가 한창인 시간이라 로비는 한산했다. 나는 아까 그 남자가 있던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번엔 창문을 닫고 있었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를 관찰했다. 남자의 옆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깊게 파인 주름, 수척한 뺨, 그리고 저 눈. 남자가 잠깐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눈빛을 알아봤다. 슬프고 깊고 무언가를 간절히 참고 있는 듯한 눈빛. 아버지의 눈빛. 아,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남자는 당황한 듯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 본능은 계속 속삭였다. 알아봤어. 저 사람을 알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내가 18살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졌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수사도 했지만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나는 매일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마음 한구석에 묻어뒀다. 하지만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일 리 없어. 아버지는 30년 전에. 하지만 그 눈빛, 나를 보던 그 슬픈 눈빛은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여보, 점심에 회사로 갈게. 도시락 싸갈까?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 회사 식당에서 먹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니까.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신문을 보며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가려고? 만약 아니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가슴속 떨림은 나를 계속 밀어냈다. 오전 11시, 나는 다시 남편 회사 건물 앞에 섰다. 이번엔 로비를 거쳐 지하 1층으로 향했다.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그곳에 있다는 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냉랭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복도 끝에 관리실이라고 적힌 작은 방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실례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미화원분들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어제 로비에서 일하시던 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아, 김 씨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3층 화장실 청소 중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재빨리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3층 복도는 조용했다. 여자 화장실 앞에 청소 카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남자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나는 멈춰 섰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도. 섬집 아기 잠을 자는데. 그 노래.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버지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노래였다. 맞아. 이 노래야. 문이 열리며 남자가 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멈춰 섰다.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실례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비켜서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저를 보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버지. 맞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전 그냥. 아버지, 저예요. 혜진이요. 기억 안 나세요? 내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30년 동안 삼켜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사고가 있었거든요. 머리를. 그는 이마를 가리켰다.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하지만 저는 김철수예요. 그쪽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김영수였어요. 하지만 제발 그만하세요.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전 그냥 살고 싶어요. 조용히.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는 청소 카트를 끌고 빠르게 복도를 벗어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다. 맞아. 저 사람이 아버지야. 하지만 왜 날 피할까? 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한 상태였다. 택시 안에서 핸드백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다. 20살의 아버지와 5살의 내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오늘 본 그 남자의 얼굴과 비교했다. 닮았어. 아니, 똑같아. 30년이란 세월이 얼굴을 바꿨지만 눈만큼은 변하지 않았어. 집에 도착하자 나는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시계, 안경, 그리고 일기장.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실종되기 한 달 전까지의 기록이었다. 1994년 10월 3일.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감사 중 이상한 장부를 발견했는데 상무님께서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불안하다. 1994년 10월 15일.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혜진이가 걱정된다. 1994년 10월 20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검찰에 제보해야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그리고 나흘 후 아버지는 사라졌다. 회사. 상무. 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그곳은 지금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전신이었다. 30년 전 그 회사는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경영진이 교체됐고 지금의 회사로 재편됐다. 설마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일 알아요? 답장은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나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안 자?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물어볼 게 있어요. 내일 해. 지금 해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회사에 김철수라는 미화원 있죠?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 사람. 우리 아버지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차갑게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장인어른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실종됐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야. 이제 그만 좀 해. 피곤하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피해요? 당신 뭔가 알고 있죠? 손 놔.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놨다. 남편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시는 그 사람 근처에 가지 마. 알았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남편이 알고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전날 밤 이후 나와 말도 섞지 않았다. 나는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1994년 신문기사를 찾기 위해서였다.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서 당시 신문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대한건설 450억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대한건설 회장 구속.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회계 담당 김영수 씨 실종. 핵심 증인 사라져. 내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핵심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기사는 계속됐다. 검찰, 김영수 씨 수색 중단.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축소. 결국 그 사건은 몇몇 임원만 처벌받고 흐지부지 끝났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의 대성건설로 재탄생했다. 나는 기사를 프린트하고 도서관을 나섰다. 그리고 직접 옛날 회사터를 찾아갔다. 30년 전 아버지가 다니던 그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근처 문방구는 그대로였다. 아주머니, 혹시 30년 전에도 여기 계셨어요? 문방구 주인 할머니는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그럼 여기서 40년 넘게 장사했지. 왜? 대한건설 기억하세요? 30년 전 그 회사에서. 아이고, 그거. 기억하지. 온 동네가 난리였는데. 어떤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그 사람 부인이 매일 여기 앞을 서성였어. 불쌍했지. 그 사람. 김영수 씨요? 맞아. 얼굴도 잘생기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그 사람 알아? 제 아버지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내가 그 딸아이. 아이고, 그때 그 애때 내가. 이렇게 컸구나.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가 왜 사라진 건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소문은 많았지. 회사 비리를 알게 돼서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손을 썼다는 둥.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 경찰도 제대로 수사 안 했고. 그럼 아버지는 죽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지. 근데 시신도 안 나왔으니 누가 알겠어. 나는 할머니께 인사하고 문방구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는 회사 비리를 알았고 그걸 신고하려다가 사라졌어. 그런데 지금 미화원으로 돌아왔다는 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다시 남편 회사로 향했다. 이번엔 로비가 아닌 뒷문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하 주차장을 거쳐 건물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 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이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몇몇 사람들이 보였지만 아버지는 없었다. 저기요, 김철수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한 중년 남성이 나를 쳐다봤다. 철수 형, 옥상 청소 가셨는데. 근데 누구세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나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옥상까지는 20층.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옥상 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그리고 저 멀리 난간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 나는 달려갔다. 남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오지 마세요. 아버지, 저예요. 혜진이에요. 나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우리는 2미터 정도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봤다. 바람이 그의 백발을 흩날렸다. 왜 계속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니까요. 제 아버지잖아요. 아니에요. 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날 피해요?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날 봐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 때문에. 위험해요. 나도 당신도. 무슨 위험이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날 잊어요. 못 잊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고요. 내 목소리가 울먹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남자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혜진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그때 옥상 문이 벌컥 열렸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 어떻게 따라왔어? 당신이 또 여기 올 줄 알았거든. 남편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내 팔을 세게 잡았다. 집에 가자. 나요? 난 아직. 지금 당장. 남편이 나를 끌고 가려 하자 아버지가 외쳤다. 그만두세요. 남편이 멈춰섰다. 두 남자가 마주봤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상무. 당신이 막을 권리 없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권리 없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여기 있는 것도 내 선처 덕분이잖아. 그게 무슨. 닥쳐. 남편은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30년 전에 이미 사라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나는 남편을 밀쳤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남편은 나를 차갑게 쳐다봤다. 권리. 내가 이 사람 살려놨어. 3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비웃듯 웃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집에서. 지금은 여기서 나가자. 남편이 다시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이끌려 옥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어붙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아버지를 살려놨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요. 설명해줘야죠.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 열어요. 나는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남편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지쳐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혜진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 김철수 씨와 같이 일하는 박재수라고 합니다. 철수 형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언제요? 무슨 일이에요?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대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손이 떨렸다. 서재 문을 다시 두드렸다. 여보, 아버지가 다쳤대요.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핸드백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간호사에게 김철수라는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커튼 쳐진 침대를 가리켰다. 이번 침대에 계세요. 보호자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나는 커튼을 젖혔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보였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의식은 없는 듯 했다. 아버지.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환자분 보호자이세요? 젊은 의사가 다가왔다. 네, 그런데
상태가 어떤가요? 머리 쪽 외상이 심합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오래된 두부 손상 흔적이 있네요.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하신 적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CT 결과를 보면 두개골 골절 후유증이 있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그게 기억장애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장애요? 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저희도 난감했는데 다행히 지갑에서 쪽지를 찾았습니다. 거기 이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의사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낡고 구겨진 종이에 내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내 딸 혜진. 잊지 말 것.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분은 입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께서 입원 수속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할게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다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뒤 더 놀라운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